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1명 발생해 엿새 만에 30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내일부터는 겨울철 대유행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전병률 차이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0시 기준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271명입니다. 지역 감염 사례가 255명이고요. 해외 유입 사례가 16명입니다. 이 255명 중에서 서울에서 10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경기에서 74명, 인천에서 23명입니다. 수도권에서 역시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서 접촉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주말임에도 검사 건수가 좀 늘었다라고 합니다. 방역 당국이 11월 말에는 400명 이상, 12월 초에는 6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현재 확진자 추세 좀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네, 엿새 만에 300명대에서 2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전반적인 환자 발생 양상이 감소 추세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재생산 지수라는 수치가 지난주에 1.1에서 1.6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이 수치는 계속해서 환자가 증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예측에 따라서 조만간에 400명대 그리고 또 500명대까지도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는데 사실상 1.5단계로 격상한 지 며칠 안 돼서 재격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늦었다는 시각도 있고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의 평균 신규 확진자가 지금 188명인데 수도권에서 200명 이상 나와야 2단계로 격상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잘한 거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교수님 의견 어떠십니까? 네, 일단 기준에 의한 조치를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방역 당국의 2단계 상승은 이제 선제적 조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또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된 까닭은 12월 3일 날 있게 되는 수능 시험이 이제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노량진 임용고사 문제라든지 또 대학생들의 그 증상 그 감염자 증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방역 당국과 또 교육 당국에 많은 그 우려를 자아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까닭에 수능 시험을 좀 더 안전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기준에는 조금 미흡하지만 선제적으로 2단계 상향 조정을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 단계라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접촉을 차단시키는 그런 조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물리적인 강제적인 그런 이 접촉 차단도 중요하지만 또 본인 스스로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감염에 대한 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5단계 상향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2단계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진자 증가 추세가 좀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1.5단계 그 당시에 사흘 만에 이렇게 올릴 것이었으면 그때 바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사람들의 좀 혼선도 좀 줄이지 않았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사실 이 단계의 상향 조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방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상 그 사회생활 또 경제활동 이런 모든 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고민하는 것은 이러한 그 단계적 상향 조정이 끼칠 우리 일상 국민들의 생활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점은 방역 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현재 단계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늦었다 또는 1.5단계에서 2단계 상향 조정한 것이 너무 시급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중점 시설이라고 하죠. 클럽이라든지 헌팅 포차, 유흥업소 이런 그 중점 시설 5개 업소는 영업이 전면 중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9시 이후에는 이제 그 포장과 배달만 하게 되고 또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커피를 안에서 이제 마시지 못합니다. 포장과 배달만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종교 시설의 경우에도 신도의 한 10% 정도만 참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오락실, 목욕장업 이런 데서도 이제 인원이 제한이 되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이 거리두기가 강화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도 100명 미만으로만 이렇게 인원을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교수님께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점을 가장 강조를 하고 싶으신지요? 네, 이미 우리가 8월 달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따라서 이번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라서 그 과거의 8월 달 경험을 되살리면서 이번만큼은 겨울철에 이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을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노력을 해줘야 되겠고요. 또 특별히 고3 그 수능 시험이 12월 3일 날 있기 때문에 그 수능 시험을 보는 이 부모의 마음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19 감염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개인의 역할을 많이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내일부터 2단계로 올라가고 비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호남권에 대해서도 역시나 1.5단계로 한 단계 격상된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보면 호남권의 코로나19 확산세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시고 1.5단계 격상 조치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호남권의 이 질병 유행의 특징은 이 대학병원에서의 그 환자 감염으로 인해서 네. 지역사회의 많은 의료 체계에 준비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 병원이라든지 원광대학교 병원 예. 이런 병원에서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인해서 현장에서의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또 일부 지역, 순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단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자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호남권 전역에 대해서 이제 1.5단계 상향 조치가 불가피하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런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그 해당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병상을 차근차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호남권에서의 이 환자 증가가 사실상 그 지난 8월 달에도 한번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먼저 이 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병상이 부족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부족한 상황까지는 아닌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호남 권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예.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아직까지는 여유 병상이 6개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6개라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그 미약한 그런 예. 수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 당국은 호남 권역에서의 앞으로 늘어날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민간 병원에 병상을 추가 확보를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중증 환자 발생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예. 전남 순천 이외에도 그 비수도권 중에서는 경남 하동도 2단계로 격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여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1.5단계 혹은 2단계로 격상하는 자치단체들이 지금 좀 늘고 있는데 현재 비수도권 전반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나요? 네, 사실 그동안에는 어떤 특정 지역이나 어떤 특정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의 양상이 코로나19 환자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번 11월 이후에 이 급증하는 이 환자들의 발생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계없이 네. 그리고 또 특정 위험 시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가족들의 모임,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계속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 지역의 그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 장들은 그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단계를 그 이 지역의 보건의료 시스템과 연계해서 예. 상향 조정할 수가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방역에 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쭉 저희가 시도별로 정리한 것처럼 지자체별로 지금은 좀 다르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가져가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서울 지역 방문자고요. 반대로 제주를 방문한 이후에 확진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방역 단계가 좀 달라져 있는 상황에서 시도 간의 이동은 좀 자제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뭐 사실 우리가 그 국내에서의 그 인구 이동의 제한 또는 뭐 외국과의 인구 이동 제한 이런 문제가 많은 그 논란을 일으켰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인구 이동 제한과 같은
그런 그 아주 엄격한 격리 조치는 사실상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비록 그 이 청정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한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의 유입을 방지한다든지 금지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는 오히려 전반적인 방역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추세를 보면 40대 이하의 확진자가 굉장히 늘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만 봐도 그 확진자 중에 절반 이상이 40대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와 30대 대부분이 감염은 운이다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의 결과도 있어서 실제로 젊은 층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젊은 층들 역시도 안심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20대, 30대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하고 유행되는 그 시점부터 무증상 감염 그리고 또 중증으로 이행되는 확률이 대단히 낮다. 또 치명률도 매우 낮다. 예.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알려져 왔죠.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이 다 같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20대, 30대들은 이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대와 30대의 감염은 그들만의 감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감염 그리고 또 그 지인들 간의 접촉을 통한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각별히 20대, 30대들의 경우에서도 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수도권의 감염 고리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이 중학교하고 헬스장 감염 고리가 한 90명 정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N차 감염인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5차까지 나왔고 공통 분모에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지금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정도 방역 조치로 막아내는 게 가능할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상 이 코로나19 감염의 특징은 3밀이라고 그러죠. 밀집, 밀접, 밀폐 환경에서 훨씬 더 감염이 손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이 겨울철의 경우에는 실내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 비말이 발생되는 그러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실내 활동의 경우에는 더더욱 코로나19 감염을 촉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죠.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더라도 예를 들어 줌바 댄스라든지 맞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 다 발레학원 비말이 있습니다. 많이 예. 발생하는 그런 행동들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가 그 시설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또 다른 그런 N차 감염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 이번 2차 그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서 실내 체육시설의 활동을 중단하는 그런 조치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조치다. 조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중등 임용고시가 있었는데 그 임용고시를 거의 앞두고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67명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수능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이미 사전에 많은 준비를 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들은 시험을 볼 수 없다라는 방침을 정해서 실제로 좀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 검사를 하면 바로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시험 한 3시간 전에 그 통보를 받아서 시험을 못 본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실 임용고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험들도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직업이나 그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례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67명이 시험을 보지 못했는데요. 네. 또 그들 중에서는 검사를 늦게 받아서 그 확진 통보가 늦게 받은 경우는 또 시험을 봤습니다. 똑같은 이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이 임용고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은 본인의 일생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그들의 어떤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한 이후에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시험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저는 그분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이번 수능 시험의 경우에도 예. 이 확진자와 또 이 격리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특별 지정병원 또 생활치료센터를 통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임용고사 문제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에게서는 예. 1년에 한 번 엄청난 준비를 해서 치르는 그런 부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정부 당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한데 이게 이 사례 임용고시 관련 사례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 시험을 6만 명 정도가 응시했는데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원이 노량진에 있는 대형 학원이기 때문에 이 6만 명 안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서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걱정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감염 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또 실제 이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비말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한다면은 뭐 마스크를 착용을 했다든지 네. 또는 손 씻기를 수시로 깨끗이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방역 당국에서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분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 특별히 그 확진 판정이나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꼭 감염의 위험이 크다. 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본인의 이런 이 개인 위생을 지키는 노력을 취했느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을 해서 이 감염에 따른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이렇게 시험을 응시하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또 일을 하고 있던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이제 학기 중인 거고 학생들과의 접촉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떤 점검이 필요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 그 부분은 뭐 꼭 그 교사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일선 모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누가 감염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에 노출이 됐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이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또 필요할 경우에는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말 동안에 있었던 중등 임용고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이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 언급도 하셨습니다만 수능이라는 시험이 지금 목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 하루 전에 진단검사를 받게 되면 그 학생은 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는 패스트트랙 같은 게 생긴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 교육 당국과 방역 당국의 이 수능 준비와 관련된 발표에 따르면은 예. 그 검사를 일시에 취함으로써 수능 시험 전까지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따라서 수능 응시자가 네. 이 확진 판정을 위한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수능 전까지는 그 검사 결과를 통보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인 지정병원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의 조치인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다 갖춰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은 그간의 이제 환자 발생 그 현황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다 이제 분석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12월 3일에 맞는 예를 들어 뭐 격리 대상자 수라든지 또 예상되는 확진자 수라든지 그런 것들에 맞춰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지정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갖추고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12월 3일까지 큰 대규모 확산 없이 안전하게 시험을 좀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치료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백신 관련 소식을 좀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 FDA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치료제를 썼었던 항체 치료제를 긴급 승인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항체 치료제가 어떤 치료제이고 어떤 효능이 있길래 이렇게 빨리 긴급 사용 승인이 된 겁니까? 네, 현재 그 미국 FDA에서는 항체 치료제 중에서 릴리라는 제약회사 것과 예. 이번에 승인한 리제너론사의 항체 치료제 두 개를 긴급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네. 이 말 그대로
특별한 항체를 만들어서 어떤 특정 항원과 결합을 해서 그 바이러스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뭐 단일 클론 항체다 뭐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 치료를 함으로써 바이러스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경증 환자, 그러니까 12세 이상의 경증 환자 또는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에 대해서 이 항체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입원 기간이나 또는 응급실에 갈 수 있는 환자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임상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 이러한 그 사용 승인에 따라서 12월 달부터 해당 제약회사가 이제 계속해서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연내 치료제 승인 전망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국산 치료제는 언제쯤 상용화가 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네. 있습니까? 현재 이제 특정 그 제약회사에서 항체 치료제가 지금 2상 또는 3상 시험을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또 방역 당국에서는 이들 치료제가 빠르면은 긴급 사용 승인 트랙을 통해서 12월 말 중에는 사용 승인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항체 치료제가 빠르면은 12월 중에는 사용 승인이 나고 그리고 이제 경증의 환자 또는 중등증의 환자들에게는 이 항체 치료제가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이 미국에서 승인을 한 항체 치료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도 그렇고 다 경증이나 중증도 상관없이 다 투여가 가능한 겁니까? 12세 이상의 경증 환자 그리고 중등증 환자 그러니까 아주 증상이 심한 환자들은 아니고요. 그 약간의 경증 환자와 그다음에 이제 한 중간 정도의 증상을 가진 그런 환자들에게 전체적인 그런 질병의 중증화를 방지시켜 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진 그런 치료제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씩 좀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병율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